안녕하세요. 준아저씨입니다. 준아저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엉클준스 테크앤아트 TV를 방문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준아저씨와 함께하는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빅데이터. 데이터가 큰 건가요? 그것보다 데이터 양이 아주 큰 걸 이야기하는 거겠죠. 예. 데이터는 어디에 있을까요? 서버에도 있고, SNS에도 있고, 인터넷에도 있고, 책에도 있고, 동영상에도 있고, 영상에도 있고, 사운드에도 있고, 데이터는 엄청 많습니다. 하지만 이 빅데이터, 아, 요즘 AI가 등장하면서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빅데이터 좀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란 말은 언제부터 나왔을까요? 빅데이터. 빅데이터의 의미는 뭘까요? 이런 것들부터 AI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런 그 빅데이터 하는데 그 빅데이터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지식 검색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빅데이터. SAP. 빅데이터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컴퓨터, 모바일기기, 기계 센서에서 흐르는 방대한 제타바이트급 데이터로 구성된 정보의 바다를 가리킵니다. 빅데이터는 조직의 의사결정을 내리고 프로세스와 정책을 향상하며 고객 중심 제품과 서비스 경험을 구축하는 데 사용됩니다. SAP 정의입니다. SAP. 빅데이터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컴퓨터. 빅데이터는 매일 사용하는 컴퓨터, 모바일 기기, 핸드폰, 휴대폰, 기계 센서에서 흐르는 방대한 제타, 테라, 처음에 킬로, 메가, 기가, 테라. 그 다음에 뭐죠? 테라 다음에 제타는 아닐 것 같은데 훨씬 더 많을. 테라. 지식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의 바다에서 지식을 마이닝 해내고 있습니다. 앙클준이. 그냥 지식은 아니고 필요한 지식을 마이닝 해내야겠죠. 유용한 지식. 데이터에서 유용한 정보를 뽑아내야 되겠죠. 정보 저장 단위. 여기 있네요. 비트, 바이트,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기가 테라. 뭐 우리가 자주 쓰는 1테라, 2테라, 뭐 하드디스크, 뭐 SSD, NVMe, 뭐 이런 SSD, 페타, 엑사, 제타. 이 정도까지 전 세계적으로는 제타바이트까지 갔나 보네요. 그 다음에 요타, 요다의 요타인가요? 테라 다음에 페타, 엑사, 페타, 엑사, 제타. 하나, 둘, 세 단계나 올라갔네요. 세 단계나 올라갔어요. 테라, 테라, 기가, 테라바이트. 다음에 페타, 엑사, 그 다음 제타네요. 전 세계에서는 제타 바이트 정도가 정보가 돌아다니고 있나 봐요. 그러면 테라바이트에서 이게 이렇게 페타로 넘어가면 1000배잖아요. 1000배, 1000만, 10만, 1000, 만, 10만, 100만. 여기는 100만 배, 100만 배, 1000만 배, 억, 10억, 10억 배네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하드디스크 용량이 한 2테라라 그러면 테라바이트에서 10억 배, 인구수만큼 올라가네요. 전 세계가 60억 인구니까 60억 인구니까 여기가 10억 배니까 거의 10억 배니까 60억 인구니까 한 사람이 200기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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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애부터 할머니까지 다 하드디스크 하나씩 다 쓰고 있다는 정도의 그러니까 하드디스크 요즘 하드디스크가 최소한 350 이 정도 되잖아요. 만약에 어른하고 갓난아기 빼면 노인하고 갓난아기 빼면 한 500기가를 500기가 하드디스크를 모든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동시에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겠죠. 평균적으로 봤을 때 500기가를 쓰고 있다는 거겠죠. 데이터를 500기가 500기가 정도는 쓰죠. 더 많이 쓰는 사람도 있고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은 하드디스크 용량이 정말 서버 같은 데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을 거고 제타바이트 10억 배 테라에 10억 배 동그라미 9개가 더 붙었어요. 테라 9개 더 붙었으니까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억 배네요. 테라바이트에 1억 배 1억 배 동그라미 9개니까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억 배 1억 배 테라바이트에 1억 배 테라바이트에 1억 배 10억 배가 아니고 1억 배 1억 배 제타바이트 제타바이트는
예, 둘, 셋. 이렇게 하면 엑사바이트.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페타바이트.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테라바이트.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맞네. 10억이네. 10억 맞네. 10억. 10억. 1억이 아니고 10억. 동그라미 9개. 10억. 제타바이트는 10억 테라바이트. 10억 테라가 되는 거네. 제타바이트급 데이터로 구성된 정보의 바다를 가리킵니다. 데이터와 정보. 예. 이 정보의 바다에는 데이터와 정보가 섞여 있겠죠. 예. 빅데이터는 조직의 의사결정을 내리고 프로세스와 정책을 향상시키며 고객 중심의 제품과 서비스 경험을 구축하는 데 사용됩니다. 자료가 사용됩니다. 빅데이터. 이 데이터 안에서 유용한 그 뽑아내고 그렇게 하면 정보가 되는 거죠. 빅데이터란 무엇인가? 빅데이터란 거대한 규모의 빠른 속도, 높은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 오라클에서는 이렇게 말하네요. 빅데이터 위키에서는 오라클 V3라고도 합니다. 이를 V3라고도 합니다. 거대한 규모, 빠른 속도, 오라클. 오라클. 거대한 규모, 빠른 속도, 높은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입니다. V3V라고도 합니다. 볼륨, 벨로시티, 버라이티. 위키피디아. 빅데이터란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의 능력을 넘어서 대량의 정형 또는 심지어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비정형의 데이터, 집합조차 포함한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이다. 빅데이터를 기술로 말하네요. 즉 데이터베이스 등 기존의 데이터 처리 응용 소프트웨어로는 수집, 저장, 분석, 처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의미한다. 빅데이터 기술이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이야기한다. 위키백과의 편집 현황, 시각화 자료, IBM 자사. 스테라바이트 용량을 지닌 위키백과의 텍스트 및 이미지 자료는 빅데이터의 고전적 사례에 속한다. 위키백과는 문자 자료죠. 문자하고 이미지 주로. 예. 엉클준이
지식 마이닝 할 때 기본 자료로 쓰고 있는 위키백과입니다. 그러지 마. 아휴, 그러지 마. 왜 자꾸 실수해? 나이 먹으니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실수를 좀 확실히 나이 먹는다는 게 예, 경험 쌓이고 뭐 여유 있어진다는 그런 면도 있지만 뭔가 자기 한계를 알아간다. 뭔가 또 저물어 간다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예. 빅데이터 옛날 같지 않네요. 하지만 살아가 보렵니다. 빅데이터란 보자. 어떤 단어가 또 탁탁 꽂히는지. 대량이다.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 집합조차 포함한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이다. 데이터베이스 등 기존의 데이터 처리 응용 소프트웨어로는 수집, 저장, 분석, 처리하기 어려울 정도의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의미한다. 기존의 뭐 하드디스크에 저장하기엔 불가능한 어려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의미한다. 글로벌 인포메이션 스토리지 커패시티 쫙 늘어나네요. 아날로그 스토리지 뭐 이런 비디오 테이프라든지 책 같은 게 되겠죠. 디지털 스토리지 이렇게 꽉 늘어나고 있네. 전 세계 저장 매체 용량의 증가 및 디지털화. 양이 많네 여기. 이 정도면 딱 좋은 적절한 양이네요. 적절한 빅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한 양. 오케이. 체크 해두고. 너무 작은데. 글자가 안 나오네요. 글로벌 인포메이션 스토리지 커패시티 in optimally compressed bytes. 1986년, 93년, 2000년, 2002년 Beginning of the Digital Age. 디지털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전에는 아날로그 스토리지가 더 컸네요. 도서관 2000년대 전에 엉클 존 대학교 다닐 때 근데 대학교 졸업하고 와서 이렇게 갑자기 디지털 혁명이 일어난 게 이런 싼 광 저장 매체들이 많이 나왔죠. 그리고 자기 디스크 이런 저장 매체들이 많이 나왔죠. 또 다른 정의를 한번 볼까요?
정의를 살펴보면서 볼만한 자료들을 알아보는 거죠. 예. 빅데이터 나무위키에서는 컴퓨터 과학, 빅데이터 프로세싱, 디지털 시대에 폭증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분석해 유용한 정보를 사용하는 기술이다. 빅데이터 프로세싱. 예, 역시 또 나무위키는 나무위키입니다. 나무위키와 위키피디아 자료를 딱 보면 어쨌든 그런 스타일이 있어요. 예, 예. 나무위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사례 같은 걸 좀 많이 보여주고요. 조금 덜 정형화됐다 그럴까요? 그런데 위키피디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정형화된 그런 정리 그렇게 돼 있어요. 뭐가 좋다 나쁘다고 판단하는 거는 개인적인 뭐 이렇게 생각이 많이 생각이 많이 좌우가 되겠죠. 이건 나무위키. 그리고 그 정보를 찾는 검색하는 검색자의 그런 상황에 따라서 또 어떤 자료가 필요한 정형화된 자료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그냥 사례들이 필요한 건지 빅데이터 프로세싱 디지털 시대에 폭증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빅데이터를 관리하고 분석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했네요. 관리하고 매니징하고 분석하고 유용한 정보를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빅데이터 프로세싱. 그러면 엉클즈는 위키피디아 쪽 문서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한번 빅데이터에 대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대규모 데이터에 대한 생성, 수집, 표현, 분석 그 특징으로 하는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은 다변화된 현대 사회를 더욱 정확하게 예측하여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한다. 다이버시티, 다양한 종류의 대규모의 데이터의 생성, 수집, 분석, 표현을 그 특징으로 하는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은 다변화된 현대사회를 더욱 정확하게 예측하여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한다. 개인화된 현대사회 구성원마다 맞춤형 정보를 제공, 관리, 분석이 가능해 과거에 불가능했던 기술을 실현시키기도 한다. 이와 같은 빅데이터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과학 등 전 영역에 걸쳐 사회와 인류에게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하며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요. AI에도 빅데이터가 많이 쓰이죠. 빅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해서 추론을 할 수 있는 뉴럴 네트워크를 만드는 딥러닝 과정이 요즘 많이
AI 모델 개발에 많이 사용되고 있죠. 다양한 종류의 대규모 데이터를 다양한 종류가 중요한 거네요. 다양한 종류의 대규모 데이터에 대한 생성, 수집, 분석, 표현 그 특징으로 하는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은 다변화된 현대 사회에 더욱 정확하게 예측을 정확하게 한다. 예, 정확한 예측, 예,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한다. 예, 뭔가 낭비를 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람은 직접 경험을 하지 않고도 간접 경험을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잖아요. 이런 데이터들이 그런 효율성을 높여주는 거죠. 모든 일을 다 인간이 경험을 해서 깨우친다면 엄청나게 더디겠죠. 그런 배우는 게. 개인화된 현대사회 구성원마다 현대사회가 개인화됐죠. 뭐 코로나라든지 다양한 범죄 그런 다양한 이유 때문에 오염, 뭐 환경오염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개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 개인화된 현대사회 구성마다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배, 후배, 뭐 가족도 핵가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생존을 위해서 구성원들마다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검색 기능들 그리고 요즘에 챗봇 이런 생성형 AI 이런 개념들이 막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맞춤형 정보를 제공, 관리, 분석이 가능한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기술을 실현시키기도 한다. 맞춤형 정보 제공, 관리, 분석. 관리, 분석은 항상 들어가네요. 과거에 불가능했던 기술을 실현시키기도 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그런 맞춤형 기술들이 있죠. 이와 같이 빅데이터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와 인류에게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며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빅데이터의 문제점은 바로 이 사생활 침해와 보안 측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개인들의 수많은 정보의 집합입니다. 그렇기에 빅데이터 수집, 분석할 때 개인들의 사적인 정보까지 수집하여 관리하는 빅브라더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빅브라더 뭔가 느낌이 안 좋은데요. 빅브라더 소설 조지 오웰의 소설에 등장하는 캐릭터 소설에 등장하는 뭔가 뭐 거대한 뭐 안 좋은 뭐 이런 능력이 뛰어난 뭐 그런 존재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렇게 모은 데이터가 보안 문제로 유출된다면 그 역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정보가 유출되는 것이기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세계 경제 포럼 2012년에 떠오르는 10대 기술 중에 그 첫 번째 빅데이터 기술로 선정했으며 대한민국 지식경제부 R&D 전략기획단 IT 10대 핵심 기술 가운데 빅데이터를 선정하기도 했다. 정의 정의는 여긴 서론 정의 빅데이터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 수집 및 관리 및 처리 소프트웨어의 수용 한계를 넘어서는 크기의 데이터를 말한다. 이건 아주 큰 데이터를 말한다고 했죠. 빅데이터 사이즈는 단일 데이터 집합의 크기가 수십 테라바이트에서 수 페타바이트에 이르며 페타 크기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빅데이터 용어는 1990년도부터 사용되어 왔으며 박상현이 이 용어를 대중화하였다. 박상현 씨가 누구지? 예, 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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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타, 페타. 예. 특징과 의미, 빅데이터의 공통적 특징은 V3로 설명할 수 있다. 예, V3 했죠. 다양성, 복잡성, 양, 속도, 속도, 복잡성을 덧붙이기도 한다. 다양성, 볼륨, 양, 속도 이것도 정리를 했었죠. 세 가지 V3로 요약할 수 있다. 컴플렉시티를 덧붙이기도 한다. 이처럼 다양하고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는 미래 경쟁력의 우위를 좌우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해서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내려는 시도는 예전에도 존재했다. 그러나 현재 빅데이터 환경은 과거와 비교해 데이터 양은 물론 질과 다양성 측면에서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그만큼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었다는 거죠. 현재 빅데이터 환경이. 이런 관점에서 빅데이터는 산업혁명 시기의 석탄처럼 IT와 스마트 혁명 시기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중요한 원천으로 간주되고 있다. 뭔가 원자재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석탄 같은. 데이터 속도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포함한다는 것을 뜻한다. 정형적인 데이터뿐만 아니라 사진, 오디오, 비디오, 소셜 미디어의 데이터, 로그 파일 등과 같은 비정형 데이터도 포함된다. 현재의 빅데이터 환경은 과거와 비교해 데이터 양은 물론 현재의 빅데이터는 과거에 비교해서 양은 물론 질과 다양성 측면에서 패러다임 전환, 패러다임 시프트를 의미한다. 엄청나게 발전했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빅데이터는 산업혁명 시기의 석탄, 재료죠. 원재료 같이 IT와 스마트 혁명 시기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 생산력 향상을 위한 중요한 원천으로 리소스로 간주된다. 빅데이터의 새로운 부위, 정확성, 가변성, 시각화. 새로운 부위, 정확성. V3V에서 좀 더 이제 추가가 된다는 거죠. 3V라고 했는데 새로운 부위가 추가가 됩니다. 정확성, veracity. 빅데이터의 새로운 부위, 정확성, 가변성, 시각화, 가변성,
시각화, visualization, 실시간에 뭔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각화, 이런 부분도 또 중요하게 또 생각하고 있네요. 새로운 부위에는 이런 것도 있다. 정확성, 가변성,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살아 움직이는 그런 가변성이 있을 수 있다. 정확성, 신뢰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빅데이터 시대에 방대한 데이터의 양을 분석하여 일정한 패턴을 추출할 수 있다. 패턴 추출, 패턴 추출 이야기 많이 들은 거죠. AI, AI의 뉴럴 네트워크가 이런 다양한 데이터의 패턴을 추출하는 그런 형식이죠. 모델이죠. 패턴을 추출하는 모델이죠. 뇌를 모사한 그런 모델이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하지만 정보의 양이 많아지는 만큼 데이터의 신뢰성이 떨어지기 쉽다. 뭐 노이즈도 낄 수 있고, 잘못된 데이터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런 거죠. 따라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기업이나 기관에 수집한 데이터가 정확한 것인지 분석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등을 살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러한 측면에서 새로운 속성인 정확성, veracity, 정확성이 제시되고 있다. 빅데이터의 새로운 부위, 가변성. 최근 소셜미디어의 확산으로 자신의 의견을 웹사이트를 통해 자유롭게 게시하는 것이 쉬워졌다. 뭔가 이런 민심, 이런 동향, 그런 것이 이런 시시각각으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잖아요. 투표 같은 거, 좋아요, 싫어요, 이런 거, 또 자신의 의견을 게시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자신의 의도와 달리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게 되면 맥락에 따라 자신의 의도가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일으킬 수가 있다. 이처럼 데이터가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고 하여 빅데이터의 새로운 속성으로 가변성이 제시되고 있다. 데이터가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고 하여 빅데이터의 새로운 속성으로 가변성이 제시되고 있다.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겠네요. 해석을 달리 할 수가 있겠네요. 어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빅데이터의 새로운 부위, 시각화. 빅데이터는 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하여 복잡한 분석을 실행한 후 용도에 맞게 정보를 가공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정보의 사용 대상자의 이해 정도이다. 아무래도 그냥 글로만 이렇게 빽빽하게 보여주는 것보다 그래프라든지 이런 화면으로 그림으로 보여주면 더 이해가 높아지겠죠. 그렇지 않으면 정보의 가공을 위해 소모적인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메타그룹 현재 가트너의 언넬리스트 더그 레이니는 2001년 그의 연구 보고서에 와 관련 강의에서 데이터의 급성장에 따른 이슈와 기회를 데이터의 양, 데이터의 입출력 속도, 데이터 종류의 가능성이라는 세계 차원으로 정의하였다. 다양성, variety, 다양성, 속도. 그래서 이 3V 모델은 이후 가장 널리 사용되는 빅데이터의 정의가 되었다. 3V. 2012년 가트너는 기존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10년 정도 지나서 빅데이터는 큰 용량, 빠른 속도, 그리고 높은 다양성을 갖는 정보 자산으로서 이를 통해 의사결정, 통찰 변경, 프로세스 최적화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형태의 처리 방식이 필요하다.
가트너라는 뭐 되게 유명한 그런 사람이 있네요. 예. IBM은 정확성이라는 요소를 더해 포브이를 정의했다. 예. 정확성 IBM에서 브라이언 호킨스 등은 가변성을 추가하여 V4를 정의했다. 가변성 가트너의 V3 정의가 여전히 널리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양, 속도, 입출력의 속도, 다양성, 데이터와 그것의 사용 방법에 있어서 빅데이터와 경영정보학의 차이가 점점 뚜렷하게 구분되어지고 있다. 경영정보학은 대상을 측정하고 경향을 예측하는 등 일을 하기 위해 고밀도의 데이터로 구성된 기술적 통계를 활용한다. 경영정보학은 기술적 통계를 활용한다. 빅데이터는 큰 데이터 집합으로부터 일정한 법칙을 추론하여 큰 데이터 집합에서 일정한 법칙을 추론. 이건 AI가 하는 건데 회귀 분석을 통해서 추론을 하는 거잖아요. 결과 및 행동을 예측하기 위해 통계적 추론, 인퍼런스, 스태티스티컬 인퍼런스, 그리고 비선형 시스템 식별, 확률적으로 처리한다는 거죠. 비선형 시스템일 때 확률 통계적으로 일부 개념을 활용한다. 얘는 기술적 통계, 뭔가 전문가 시스템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경영정보학. 약간 성격이 다르긴 하네요. 빅데이터와 경영정보학의 차이를 또 이렇게 인문계에서 경영학과 하면 이런 거 배우겠죠. 경영정보학은 대상을 측정하고 경향을 예측하는 대상을 측정하고 뭐 소비자 이런 거 되겠죠. 경향을 예측 또는 뭔가 물동량의 흐름 뭐 그런 것도 될 수 있을 거고 자본의 흐름 그런 것도 됐을 것 같고 경향을 예측하는 등의 일을 하기 위해 고밀도의 데이터로 구성된 기술적인 통계 약간은 전문가 시스템 느낌이 들어요. 전문가적인 느낌 전문가 시스템 아주 전통적인 전문가 시스템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예. 빅데이터는 큰 데이터의 집합으로부터 일정한 법칙, 회귀, 분석을 통해서 통계적 통계적 회귀 분석이 들어간다는 거죠. 하여튼 추론하여 인퍼런스 추론이 들어가는 거고 결과 및 행동을 예측한다. 이게 요즘 AI가 하는 거잖아요. AI가 하는 거잖아요. AI는 사실 오래됐기 때문에 꼭 요즘 AI만은 한정된 건 아니고 다양한 AI들이 예전에도 적용이 됐죠. 통계적 추론,
비선형, 선형이 아닌 비선형 시스템, 식별, 뭔가 법칙을 뽑아내는 거죠. 데이터에서 이 과정을 학습이라는 그런 학습이라고 하죠. 학습. AI에서는 학습을 한다 그러죠. 예. 빅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학습, AI 이런 것들이 또 쓰이겠네요. 예. 그러니까 빅데이터는 AI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분석 기술, 상기 특징을 가진 빅데이터의 분석 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처리 기법은 크게 분석 기술과 표현 기술로 나뉜다. 분석 기술, 빅데이터를 다루는 처리 프로세서에서 병렬 처리의 핵심은 분할 정복이다. Divide and conquer, 분할해서 정복한다. 이거 분할한다는 것은 컨볼루션 느낌이 드는데요. 이미지에서 어느 부분을 잘라내서 비교를 하는 거죠. 컨볼루션. 예, 어떻게 보면 현미경으로 돋보기로 들여다보는 걸 수도 있고요. 예, 기존의 그런 데이터와 비교해가면서 분할 정복, 즉 데이터를 독립적인 형태로 나누고 이를 병렬적으로 처리한다는 말이다. 처리 방식이 AI의 처리 방식과 아주 흡사한데요. 빅데이터 처리란 이렇게 문제를 여러 개의 작은 연산으로 나누고 이를 취합하여 하나의 결과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 똑같은 말이죠. 병렬적으로 처리하고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 중에 널리 알려진 것은 아파치 하둡과 같은 맵 리듀스 방식의 분산 데이터 처리 프레임워크이다. 아파치 하둡과 같은 맵 리듀스, 좀 이건 어려운, 엉클준이 경험이 별로 없는, 대부분의 빅데이터 분석 기술과 방법들은 기존의 통계학과 전산학에서 사용되었던 데이터 마이닝, 이 데이터 마이닝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기계학습, 자연어 처리, 패턴 인식 등이 해당한다. 소셜미디어 등 비정형 데이터의 증가로 인해 분석 기법 중에서 데이터 마이닝, 오피니언 마이닝, 소셜 네트워크 분석, 군집 분석 등이 주목받고 있다. 분산 데이터 처리 프레임워크이다. 작은 연산으로 나누고 이를 취합하여 하나의 결과로 만들어내는 것을 뜻한다. 빅데이터 데이터 처리란 쪼개는 게 분석인 거죠. 쪼개는 게 분석. 쪼개서 패턴 인식할 때도 컨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쪼개서 기존의 그런 학습 데이터들과 비교하는 거죠. 컨볼루션. 고양이를 딱 인식할 때 고양이가 있는 그림을 받았을 때 그 그림을 쪼개서 어떤 단위로 필터로 쪼개서 그 필터를 가지고 기존에 있는 그런 데이터와 비교해 가면서 그 특징이 닮은 특징이 있는지 비교를 해가는 그런 과정, 그걸 컨볼루션이라 그러죠. 빅데이터의 처리란 이렇게 문제를 여러 개의 작은 연산으로 나누고 이를 취합하여 하나의 결과로 만드는 것이다. 나누었으면 뭔가
취합을 해야 된다는 거네요. 예. 하나의 결과 만드는 것을 뜻한다. 나누고 뭔가 비교를 해야겠죠.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비교. 취합을 한다는 뜻한다. 대용량의 데이터를 나눈다는 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분류한다는 의미도 될 것 같고요. 분류.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아파치 하둡과 같은 맵 리듀스 방식 분산 데이터 처리 프레임워크이다. 예, 하둡 들어본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이렇게 대규모의 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분석 인프라로 하둡이 있으며 데이터를 유연하고 더욱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SQL 기술이 활용되기도 한다. 예. DB 기술이죠. SQL Non-Relational 데이터베이스는 전통적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보다 덜 제한적인 일관성 모델을 이용하여 데이터의 저장 및 검색을 위해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예. 분석 기술과 표현 기술, 분석 기술과 표현 기술, 예. 빅데이터의 분석 기술, 표현 기술, 분석 기술, 표현 기술. 분석을 한다, 처리를 한다. 예. 아파치 하두, 텍스트 마이닝, 오피니언 마이닝, 마이닝이라는 게 정보를 어떻게 캐낸다는 거잖아요. 오피니언 마이닝. 소셜 네트워크 분석, 군집 분석, 오피니언 마이닝. 아파치 하두, 대량의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큰 컴퓨터 클러스터에서 동작하는
분산 응용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프리웨어 자바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 하도비 그런 게 있고, 텍스트 마이닝, 분산 프로그래밍, 일반 PC 단위 아닌 서버 같은 그런 데이터 센터 그런 단위에서 동작하는 분산 응용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프리웨어 자바 소프트웨어네요. 텍스트 마이닝, 반정형 텍스트 데이터에서 자연 언어 처리 기술에 기반을 두어 유용한 정보를 추출, 가공, 텍스트 마이닝, 텍스트 마이닝을 합니다. 오피니언 마이닝, 소셜 미디어 등의 정형, 비정형 텍스트 긍정, 부정, 중립의 선호도를 판별한다. 오피니언 마이닝, 소셜 미디어 등 정형, 비정형 텍스트의 긍정, 부정, 중립의 선호도를 판별한다. 소셜 네트워크 분석, 군집 분석, 비슷한 특성을 가지는 개체를 합쳐가면서 최종적으로 유사 특성의 군집을 발굴한다. 다양한 또 기술적인 빅데이터 분석, 분석 방법이 있네요. 다음은 빅데이터 표현, 빅데이터 표현 기술.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통해 분석된 데이터의 의미와 가치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기술로 대표적으로는 R, 프로그래밍 언어 R이 있다. Visualization, 가시화 기술이 있는 거네요. R. 빅데이터를 비주얼라이즈 하는 프로그래밍 R.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R이 있습니다. R은 통계 계산과 그래픽을 위한 그래픽 프로그램이자 소프트웨어 환경이다. 통계 계산과 그래픽을 위한 프로그램 언어이자 소프트웨어 환경이다. 오픈소스로 쓰여졌으며 무료이다. R은 통계 계산과 그래픽을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이자 소프트웨어 환경이다. 통계 계산과 공학 계산용으로는 포트란, 일반적으로 쓰는 건 C, C++, 다양한 자바 가상 머신상에서 쓰이는 자바, 인공지능에 쓰이는 파이썬, 이런 다양한 또 언어들이 있죠. 그래픽을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이자 소프트웨어 환경이다. 통계 계산과 그래픽을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이자 매트랩 같은 것도 있잖아요. 매트랩, 시뮬링크 이런 다양한 또 공학 기술 쪽에서 쓰이는 그런 가시와 프로그래밍 랭귀지도 많이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위한 R 프로그래밍 랭귀지까지 살펴봤습니다. 빅데이터 플랫폼. 빅데이터 플랫폼은 빅데이터 기술 집합체이자 기술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된 환경이다. 기업들은 빅데이터 플랫폼을 이용해 빅데이터를 수집, 저장, 처리 및 관리할 수 있다. 환경이라는 거죠. 빅데이터 환경 플랫폼. 빅데이터 플랫폼은 빅데이터를 분석하거나 활용하는 데 필요한 필수 인프라인 셈이다. 빅데이터 플랫폼은 빅데이터라는 원석을 발굴하고 보관, 가공, 일련의 과정을 위험세 없이 통합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안정적 기반 위에서 처리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다시 각종 업무에 맞게 가공하여 활용한다면 사용자가 원하는 가치를 정확하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원석을 발굴하고 보관, 가공, 일련의 과정을 위험세 없이 통합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통합적으로 제공. 통합적으로 제공. 빅데이터 플랫폼은 빅데이터라는 원석이죠. 원석, 자료, 리소스 를 발굴하고 마이닝하고 보관, 가공, 일련의 과정을 위험세 없이 통합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활용의 사례, 정치,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후보는 다양한 형태의 유권자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여 이를 분석, 활용한 유권자 맞춤형 선거 전략을 전개했다. 당시 오바마 캠프는 인종, 종교, 나이, 가구, 형태, 소비 수준과 같은 기본 인적 사항으로 유권자를 분류하는 것을 넘어서서 과거 투표 여부, 구독하는 잡지, 마시는 음료 등 유권자의 성향까지 전화나 개별 방문을 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권자 정보를 수집하였다. 다양한 형태, variety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AI 전에 빅데이터 또, 그러니까 또 이런 AI 전에 또 한번 세게 또 이슈가 됐죠. 한 10년 만에 한 번씩 또 기술적인 이슈가 터지는 것 같아요.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 후보는 다양한 형태의 variety, 다양한 형태의 유권자 데이터베이스를 확보, 정보전이죠, 정보전. 이를 분석, 활용한 유권자 맞춤형 선거 전략을 전개했다. 어떻게 보면 지피지기를 한 거죠. 지피지기.
보트 빌드 시스템의 도움으로 유권자 성향 분석, 미결정 유권자 선별, 유권자에 대한 예측을 해나갔다. 이를 바탕으로 유권자 지도를 작성한 뒤 유권자 맞춤형 선거 전략을 전개하는 등 오바마 캠프는 비용 대비 효과적인 선거를 치를 수 있었다. 대한민국 제19대 총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19대 총선부터 소셜 네트워크 등 인터넷상의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였다. 이에 소셜미디어상에서 선거 관련 데이터는 증폭되었으며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2011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에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중요성을 확인한 정당들 또한 SNS 역량 지수를 공천 심사에 반영하는 등 소셜 네트워크 활용에 주목했다. 이제 후보들도 이제 소셜 네트워크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 공천 심사에도 쓰이는 SNS 역량 지수. 오, 야. 이 가운데 여론조사 기관은 기존 여론조사 방식으로 예측한 2010년 5월 지방선거 및 2011년 재보궐선거의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투표 결과와 차이를 보완하고자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SNS 여론 분석을 시행하였다. SNS 사용자의 대다수가 수도권 20, 30대에 쏠려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이용한 제19대 총선에 대한 SNS 분석은 수도권으로 한정되어 일치하는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예. 그 데이터, 빅데이터의 그런 사용층에 따라서 또 어느 정도 한계도 있네요. 예. 젊은 층 위주로, 20, 30대 위주로 SNS를 사용하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 19대 총선부터 소셜 네트워크, SNS죠. SNS,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SNS 인터넷상의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였다. 경제 및 경영, 아마존닷컴의 추천 상품 표시, 구글 및 페이스북의 맞춤형 광고, 추천 상품, 그 사람 이렇게 아이디 로그인 했을 때 그 정보를 가지고 다른 또 소비자들 비슷한 상황에 있는 그런 유저들의 그런 상황에 맞춰서 추천해주는 아마존닷컴의 추천, 구글의 검색 추천 뭐 그런 것도 되겠죠. 구글, 페이스북 맞춤형 광고, 맞춤형 또 검색 키워드 추천 뭐 이런 것도 되겠죠. 다양하게 빅데이터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AI 추론을 하는데 AI 빅데이터는 그것의 재료로 쓰이게 되는 거죠. 사회 코로나19와 이민자 유학생 간 상관관계 코로나19와 이민자 유학생 간의 상관관계 이 코로나 발생하는 통계를 내서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 양산이 중국 이민자 및 유학생 진출자 수와 비교적 강한 상관관계를 지닌다는 국내 연구팀 분석 결과가 나왔다. 중국인이 감염증 발생 및 확산의 원인이라는 결론을 위험하며 정보 분석을 통해 감염병 확산을 예측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분석의 한 사례일 뿐이다. 통계는 통계일 뿐입니다.
진실은 그 통계 안에서 어, 잘 가려져야겠죠. 예, 통계는 통계일 뿐입니다. 예, 허점이 있습니다. 맥락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하실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코로나19와 이민자, 유학생 간의 관계, 문화 쪽에서는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의 머니볼 이론 및 야구, 데이터 야구, 데이터 야구, 그리고 다양한 또 그런 메이저리그 스포츠 선수들의 그런 연봉 책정 이런 데도 쓰일 수 있겠죠. 빅데이터가. 예, 데이터 야구.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은 머니볼 이론 및 데이터 야구. 머니볼 이론이 뭐야? 머니볼 이론이란 경기 데이터를 철저하게 분석해 오직 데이터 기반으로 적재적소에 선수를 배치해 승률을 높인다는 게임 이론이다. 게임 이론? 게임 이론. 그럼 또 게임 이론은 뭐야? 이렇게 또 나올 거 아니야. 게임 이론 했었는데 최대한의 서로 플레이어들이 영향을 주지만 개개 플레이어들은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이익을 얻는 쪽으로 플레이를 한다는 그런 게임 이론이겠죠. 어쨌든 이런 데이터 드리븐 분석, 오직 데이터 기반으로 적재적소에 선수를 배치해 승률을 높인다는 게임 이론이다. 오케이. 출루율, 장타율 못지않게 타수는 한두 경기에서 낸 성적이 아닌 수천 번의 타석에 들어 좋은 성적을 만들어낸 선수를 선별하기 위한 기초 통계 자료이다. 통계 같은 게 많이 쓰이겠네요. 예. 프로파일링과 빅데이터 기법을 활용한 MBC 프로파일링, 출루율 이런 게 빅데이터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이런 빅데이터 팀이 있지 않을까요? 예, 이런 투자하는 쪽에서는 예, 빅데이터 분석팀 뭐 이런 프로파일링과 빅데이터 기법을 활용한 프로그래밍 MBC 프로파일링 패턴을 찾아내는 거죠. 범죄의 패턴을 심리 2014년 피파 월드컵 독일 우승과 빅데이터 그동안의 그런 본선에서의 그런 경기들을 기록을 잘 활용해서 뭔가 또 예측을 또 했네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측 추론 거의 AI AI의 어떻게 보면 추론 과정과 비슷하네요. 보통 월드컵에서는 축구 월드컵에서는 전 대회 우승자가 빨리 짐을 싸고 가는 그런 경우가 많았죠. 브라질에서 개최된 2014년 피파 월드컵에서 독일은 준결승전에서 개최국인 브라질을 7대1로 꺾고 결승전에서 아르헨티나와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1대0으로 승리를 거두었다. 무패 행진으로 우승을 차지한 독일 국가 대표팀의 우승 배경은 빅데이터가 있었다. 우승 배경에는 빅데이터가 있었다. SAP 매치 인사이트란 선수들에게 부착된 센서를 통해 운동량, 순간 속도, 심박수, 슈팅 동작 등의 방대한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 분석한 결과 감독과 코치의 태블릿 PC로 전송하여 그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술을 짜도록 도와주는 솔루션이다. SAP 매치 인사이트를 도입했다. 오,
이런 수준까지 됐단 말이야. 와, 이런 수준까지 됐단 말이야. 그 우승 배경에는 독일의 우승 배경에는 빅데이터가 있었다. 예, SAP라는 그런 빅데이터 활용하는 방법이 있었네요. 솔루션. 아, 역시 스포츠는 과학이네요. 아, 예. 브라질에서 개최된 2014년 피파 월드컵에서 독일은 준결승전에서 개최국인 브라질을 7대1로 꺾고 결승전이 아르헨티나와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1대0으로 승리를 거두었다. 무패 행진으로 우승을 차지한 독일 국가대표팀에는 빅데이터가 있었다. 우승 배경에는 빅데이터가 있었다. 독일 국가대표팀은 SAP와 협업하여 훈련과 실전 경기를 SAP 매치 인사이트를 도입했다. 에, SAP 매치 인사이트란 선수들에게 부착된 센서를 통해서 운동량, 순간 속도, 심박수, 슈팅 동작, 방대한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 분석한 결과 비정형 데이터죠. 감독과 코치진의 태블릿 PC에 전송, 그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술을 짜도록 도와준 솔루션이다. 그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 기반, 데이터 베이스드, 데이터 드리븐. 기존의 감독의 경험이나 주관적인 판단으로 결정되는 전략과 달리 SAP 인사이트 매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분석은 선수들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상대 전력, 강점, 약점 등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서 좀 더 과학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었다. 좀 더 과학적인 스포츠는 과학이다. 그걸 예, 실천을 했네요. 좀 더 전략에 있어서 축구 게임 전략에 있어서 예, 과학적인 그런 전략을 펼칠 수 있게 도움을 줬다고 하네요. 기존에는 감독의 경험이나 주관적 판단으로 결정되는 전략과 달리 SAP 매치 인사이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분석은 선수들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상대팀의 전력, 강점, 약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좀 더 과학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정보 수집에 쓰이는 센서 한 개가 1분에 만들어내는 데이터는 총 일십, 백, 천만, 12,000여 개로 독일 국가대표팀은 선수당 4개, 골키퍼나 양 손목을 포함한 6개의 센서를 부착했고 90분 동안 90분 경기 동안 한 선수당 432만 개, 팀 전체로는 4,968만 개의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한다. 월드컵 8강 독일 전차 군단 비밀 병기는 빅데이터였다. 여론의 장으로서의 유튜브 엉클존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너무 어떻게 보면
유튜브의 영향력은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예. 유튜브의 영향력은 또 그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구글의 또 영향력이라고도 할 수 있죠. 구글은 유튜브와 검색을 통해서 전 세계 최고의 그런 어떻게 보면 컨텐츠 데이터 관련 가장 빅데이터 관련 엄청난 그 공급자이자 또 그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런 최대의 회사가 됐죠. 지금 또 AI 쪽이 나오면서 뭔가 또 유튜브가 살짝 또 어, 유튜브라기보다는 또 구글 쪽이 또 다양한 또 다른 회사들과 연합을 해서 엔비디아와 또 경쟁 구도로 또 가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면 상황에 따라서 서로 어떻게 보면 예전 역사에 보면 그런 수많은 그 나라들이 살아남기 위해 이렇게 이합 집산을 하듯이 서로 이득에 따라서 이렇게 서로 또 이렇게 모였다가 또 헤어졌다가 하는 거죠. 뭐 IBM이 잘 나갈 때가 있었고, 예, MS가 잘 나갈 때가 있었고, 구글이 잘 나갈 때가 있었고, 또 엔비디아가 잘 나갈 때가 있고, AMD가 또 잘 나갈 때가 있고, 상당히 그런 어떻게 보면 거대한 경제 주체들이죠. 전 세계적인 그런 글로벌 회사들의 그런 흥망성쇠를 보면 흡사 예전에 제국들의 그런 흥망성쇠와 아주 닮아 있습니다. 여론의 장으로서의 유튜버, 과학기술의 활용, 통계학, 통계학 같은 데도 많이 더 활용이 되겠죠. 빅데이터, 통계학, 생물정보학, 예, 통계학, 생물정보학, DNA, RNA 이런 쪽 빅데이터 활용이 또 많이 되어지겠죠. 통계학, 빅데이터가 빅데이터가 통계학을 활용하겠죠. 빅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 또 빅데이터를 다루다 보니까 통계학이 또 발전을 하게 되고, 기존의 데이터량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리고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날 정도의 그런 변화 과정에 있습니다. 생물 정보학, DNA의 또 빅데이터 엄청나죠. 또 DNA 쪽에 되면서 뭐 제약 그런 의료 이런 쪽으로도 빅데이터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뭐 전문가 시스템, 의료 정보 시스템 이런 게 또 많이 또 기존에 또 활성화되어 있었고요. 뭐 암 조기 발견, 뭐 이런 이제 유전자 발현, 뭐 그런 거에 대해서도 데이터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시대의 초고속 SSD, SSD,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인가요? 소비자용 SSD 넘어서 데이터 저장하는 거죠. 전초적인 자기 테이프라든지 자기 디스크에서 이제 빠른 SSD로 많이 또 전향이 되었죠. 빅데이터 시대의 초고속 SSD 이런 다양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빅데이터 시대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다양한 빠른 용량이 큰 SSD도 나오게 되고
뭔가 이런 흐름 자체가 AI 쪽으로 또 흘러가고 있네요. 보니까. 예. 기업용 SSD 시장은 2020년 142억 달러로 꾸준히 성장하며 2021년 176억 달러로 늘어나며 연평균 7%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전망이다. 데이터가 점점 많아지죠. 보건의료, 기업 경영, 보건의료, 의료 분야의 빅데이터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대량의 의료 정보 수집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보호와 빅데이터 활용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상충하게 된다. 의료 분야에서 빅데이터 활용과 보고를 위해서 이러한 문제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이 필요하다. 보건의료 쪽으로도 많이 또 빅데이터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 분야, 제약 의료 이쪽으로도 빅데이터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대량의 의료 정보 수집이 필수적이겠죠. 개인 정보의 보호와 빅데이터 활용이라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아주 상충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의료 분야의 빅데이터 활용과 보급을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이 필요하다. 기업 경영, 마케팅, 당연히 많이 쓰이겠죠. 오너들은 판단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회사를 어디로 끌고 갈 것인가, 그걸 판단을 해야 됩니다. 빅데이터를 통해서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미래 전략을 짜야 됩니다. 그런 걸 이제 경영 쪽에서 하겠죠. 마케팅, 소비자들의 그런 흐름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빅데이터의 활용 부분이 엄청나게 많네요. 기술적인 부분도 있지만 기술적인 설명을 제쳐놓고라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됩니다. 기상 정보, 사실 기상 같은 경우에는 예측하기가 힘들죠. 하지만 그래도 폭풍이 일어난 곳에 또 폭풍이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다양한 태풍이 일어나는 진원지 뭐 이런 것들은 그런 자연적인 그런 배치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런 기상 정보에 대한 데이터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안 관리, 뚫렸던데 또 뚫릴 확률이 높죠. 그 뚫렸을 때 이런 대처 방법, 이런 패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또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이죠. 막대한 양의 보안 관리가 중요한 요소로 현실화되고 있다. 데이터 빅데이터 커지면서 이런 또 데이터의 또 보안 쪽에 많이 또 중요성이 부각되어 있고 구글 번역, 번역 구글에서 제공하는 자동 번역 서비스인 구글 번역은 빅데이터를 활용한다. 어떻게 활용할까요? 빅데이터를 지난 40년간
컴퓨터 회사 IBM은 자동 번역 프로그램 개발은 컴퓨터가 명사, 형용사, 동사 등 단어와 어문의 문법 구조를 인식하여 번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달리 2006년 구글은 수억 건의 문장과 번역문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번역 시에 유사한 문장과 어구를 기존에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론해 나가는 통계적 기법을 개발했다. 예, 이게 딥러닝이죠. 뭐 구글에서는 어쨌든 텐서플로우를 이용한 구글 자체의 그런 번역 AI들이 작동하고 있죠. 예, 구글은 수억 건의 문장과 번역문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번역 시에 유사한 문장과 어구를 기존에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론해 나가는 통계적 기법으로 개발했다. 어떻게 보면 지저분의 방식이에요. 예, 기존의 IBM은 문법적 구조를 인식해서 번역하는 방식의 어떻게 보면 룰 베이스 자동 번역이었다면 구글은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추론해 나가는 통계적 기법 지저분의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지저분해도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런 생활 패턴과 맞는 거죠. 우리가 글을 쓰고 읽고 하는 그런 뇌에서 그렇게 하는 게 다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좀 더 그런 자동 번역 결과가 더 잘 나오는 거겠죠. AI가 이런 방식으로 작동된다는 걸 알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뭔가 통계적으로 추론한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AI에게 책임이라는 걸 물을 수가 없겠죠. 최종 책임은 어쨌든 그 AI를 만들거나 모델링한 그런 사람에게 그 책임의 소지를 묻겠죠.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론한다. 이게 학습이잖아요. 기계학습. AI. 예. 학습 과정입니다. 구글에서 제공하는 자동 번역 서비스인 구글 번역은 빅데이터를 활용한다. 하지만 지난 40년간은 컴퓨터 회사 IBM에서 자동 번역 프로그램 개발은 컴퓨터와 명사, 형용사, 동사 등의 단어와 어문을 문법적 구조로 인식하여 번역하는 방식이었다. 뭔가 룰 베이스라는 거죠. 문법이라는 룰 기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족도가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어쨌든 2006년도에 구글에서는 수억 건의 문장과 빅데이터죠. 빅데이터 번역문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번역 시에 유사한 문장과 어구를 기존에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론해 통계적인 기법을 개발했다. 통계적인 기법.
어떤 질문을 할 때 어떤 경우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어떻게 보면 문법적으로 그 질문을 파악하는 게 아니고 통계적인 기법 또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사람들이 인식하는 맥락이라는 걸 좀 이해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맥락. 사람들이 말을 해요. 아이고 잘한다. 예, 사실 진짜 잘해서 잘한다 그러니까요. 사실 안쪽의 마음에서는 그 말투에서 잘한다, 참 잘하고 있네 이렇게 한 말이 맥락이라는 게 에, 그런 상황을 이해하게 되면 이 맥락을 파악하게 되는 거죠. 앞뒤 그런 대화의 그런 흐름을 봤을 때 이런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통계적 기법, 예, 이런 룰 베이스의 문법 구조를 인식하여 번역하는 방식은 잘한다 그러면 거기서 굿잡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잘한다에 대한 그런 해석을 하겠죠. 사실은 잘한다 갈로 열고 정말 놀고들 앉았네 이런 그 맥락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안에서. 그걸 어떻게 보면 AI가 더 우리가 인간이 그런 맥락을 파악하듯이 파악할 수 있게 된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를 활용했기 때문에 에, 그리고 학습을 하고 에, 강화를 하고 피드백을 받고 그렇게 하면서 ANN이 완성이 되어 가는 거죠. Artificial Neural Network. 그런 과정들이 네트워크가 가중치 또는 파라미터가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학습이라 그러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ANN은 Artificial Neural Network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데이터들에 대한 추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캐나다의 캐나다 의회의 수백만 건의 문서를 활용하여 영어로 자동 번역 시스템 개발을 시도한 IBM은 자동 번역 프로그램은 실패한 반면 구글은 수십억 건의 자료를 활용하여 전 세계 58개의 언어 간의 자동 번역 프로그램 개발을 성공하였다. 예. 언어는 어떻게 보면 공식 룰 베이스로 이렇게 다루기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 자체가 말 자체가 언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비논리적인 룰 베이스로 다루기에는 너무 변수가 많고 비서형적인 그런 확률적인 분포에 의해서 말이 분화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룰 베이스보다는 확률적인 이런 통계적인 이런 기법으로 추론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간이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 그리고 언어를 배우는 과정이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폐해 사례, 캠브리지 애널리티카의 불법 데이터 사용, 이런 폐해 사례도 있네요. 유출됐을 때, 데이터가 유출됐을 때 그런 위험, 만능, 세상에 만능은 없죠. 기존에 잘 나가던 전문가 시스템, 룰 베이스, 펑션 기반 그런 솔루션들이 요즘 데이터 기반 그런 인공지능 모델들에게 정확도에서 딸리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그런 룰 베이스 모델이 없어지냐? 그건 또 아니죠. 그 어떻게 보면 그런
빅데이터 기반의 AI 안에서 그 자신들만의 어느 부분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우리의 온라인 활동에서 나오는 데이터가 그냥 사라지진 않는다. 우리의 데이터 흔적들을 모으고 분석하면 매년 1조 달러 규모의 산업이 된다. 우리는 이제 원자재가 된 것이다. 원자재가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이용 조건을 읽어보려 하지 않는다. 우리의 모든 교류 내역과 신용카드 결제, 웹 검색, 위치 정보, 좋아요까지 우리의 신원과 결부되어 실시간으로 수집된다. 이 데이터를 구매하는 누구든 우리의 감정과 고동에 곧바로 접속할 수 있다. 그들은 이런 지식으로 무장하고 우리의 관심을 끌기 위해 경쟁한다. 개인 맞춤형으로 각자 혼자만 보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진실이다. 거대한 해킹, 캠브리지 어널리카의 불법 데이터 사용, 원자재가 되어버린 그들의 디지털 흔적. 데이비드 캐롤은 1916년 대통령 선거와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에 캠브리지 애널리티카가 깊이 관여해 있음을 밝히려고 애쓰면서 영국의 법을 이용해 캠브리지 애널리티카가 보유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데이터를 되찾아오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는 런던 소재 고등법원의 캠브리지 애널리티카와 SCL 선거 캠페인 회사를 언급하며 자신의 데이터를 복구하고 그 출처를 공개하라는 성명을 제출했다. 영국 보수당 국회의원 다미안 콜린스가 캠브리지 애널리티카의 대표인 알렉산더 닉스를 법정으로 불러서 신문 받게 했고, 페이스북의 대표이사 마크 주커버그와 캠브리지 애널리티카의 내부 고발자 크리스토퍼 와일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가 시작되었다. 데이비드 캐롤은 빅데이터 해킹의 위험에 대해 경고하면서 대서양 양측에서 규제 압력을 가해서 전 세계 기업들이 개인정보 취급에 대해 보다 투명하게 만들게 해야 된다고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해킹의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부작용, 빅데이터에 대한 해킹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대서양 양측에서 규제 압박을 가해서 전 세계 기업들이 개인정보 취급에 대해 보다 투명하게 만들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다양한 그런 사이트들, 서버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이트들이 많이 있죠. 그 서버 상에서 메일 주소라든지 이름, 나이, 그리고 주소, 연락번호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DB가 만약에 해킹을 당한다. 그게 만약 중국의 해커그룹 또는 북한의 해커그룹 해킹을 그 빅데이터를 악용하기 위한 그런 그룹에 만약에 손에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엄청나게 또 그런 자료가 유출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범죄의 또 연료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자료 빅데이터의 보안 문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어려우면서도 무시 못할 그런 무시해서는 안 되죠. 그런 부분입니다. 보다 투명하게 만들게 해야 한다고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투명하게
범인들한테는 투명, 뭔가 범죄를 하려는 사람들한테는 시크릿 해줘야겠죠. 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투명해야 된다는 거겠죠. 빅데이터. 예, 저의 메일과 저희 전화번호가 엄청나게 지금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고 있겠죠. 예, 워낙 또 이제 데이터가 크기 때문에 암호화 같은 기법도 쓰기 때문에 오히려 그 해킹하는 것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죠? 이상한 전화는 계속 오고, 문자는 이상한 문자는 계속 오고, 참 이 해킹에 대한 위험을 이야기하는 거죠. 투명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빅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전 아저씨와 함께하는 빅데이터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기술적인 그런 부분은 많이 안 들어갔지만 다양한 또 변죽을 울리는 빅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는 변죽을 울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어떻게 보면 톡톡톡톡 한번 금맥을 한번 찾아가기 위해서 겉을 한번 이렇게 딱딱한 그 표면을 한번 긁어본 거죠. 그러니까 뭔가 조금 톡톡톡톡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정보들이. 예, 여기서 어느 정도 예, 필요한 거에 있어서 더욱더 또 파고 들어가게 되면 주제가 또 나올 수 있겠죠. 마이닝, 예, 빅데이터가 엄청나게 있어요. 예, 예, 인터넷상이라든지 SNS상에서.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가공하고 그걸 발굴하고 하는지 마이닝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다음 시간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현재 AI 발전 과정 중에 한 부분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예,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 아저씨와 함께하는 빅데이터 이야기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우셨나요? 흥미가 있으셨나요? 그러셨다면 엉클준 스테크앤아트 TV, 엉클준 게임 TV 많이 또 방문해 주시고요. 동영상 재밌는 부분이 있으면 또 시청도 해주시고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엉클준이었습니다. 즐기세요.